도서 목록이 생활기록부에 적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연말이 되면은 막 10장, 20장씩 한꺼번에 감상문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해는 못하지만 책을 읽어오는 아이들 이외에 읽지도 않은데 써오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에 책 리뷰가 많다 보니까 뭐 누구누구 책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런 채널을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했던 줄거리와 그 사람이 얘기했던 감상을 그대로 옮겨 적어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2020년이랑 2021년에 패스트라는 책이 알고리즘을 타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 코로나19랑 패스트라는 책이 되게 흐름이 비슷하게 전염병이 전개되는 거를 그리는 책이라서 애들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어느 날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어요. 그 대신 읽어드립니다 채널을 보고서 되게 책 재밌겠다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다음날 애가 그걸 가져왔는데 그대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안 읽고도 써오는구나. 그럼 뭐 이렇게 판단할 때 딱 보고 뭐 백격과나 얘가 쓴 게 아니다라는 건 딱 보면 느낌이 오나요? 거의? 당연히 오죠. 왜냐면 평소에 걔를 가르쳤으니까요. 네. 아는 분 중에, 교사분 중에 이제 그 특목고에서 이제 그 진학부장님 계셔서 이제 중학생 애들이 면접 보러 오면 면접을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애들 독서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물어보면 얘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다고. 실제 질문 몇 개만 해보면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로 적지 말고 읽었으면 제대로 읽고 그리고 뭐 자소서 이런 것도 학원에서 쓴 건지 얘가 정말 스스로 쓴 건지 딱 보면 다 안다고. 자기 노력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보이죠. 특히 이제 저는 국어 교사이기도 하니까 다른 과목 선생님이 받았을 때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1년 내내 걔가 쓴 글을 봤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정도가 나올 수 없는 아이인데? 라는 게 이제 보이면 대부분은 사실은 그래도 정성이 있으니까 그냥 써주는데 너무 심하다? 그럼 불러요. 그래서 물어봐요. 근데 이제 너가 썼니? 이렇게 뭐 물어보진 않고 너가 쓴 감상문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무슨 뜻으로 쓴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근데 그 뜻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으니 조금 더 보충해와라. 그럼 내가 도장을 찍어주겠다. 그래서 좀 다시 쓰도록 유도를 하는 편이죠. 근데 생기부에 이렇게 보면 나이스 들어가면 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좋은 말만 써주시는데요, 선생님들이. 행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세특이랑. 네, 그래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저 공부해서 저도 1년에 한 번씩 보는데 나쁜 말이 없어요. 지금 따님이 몇 살이시죠? 저희는 이제 중3, 중2고 중3, 중2. 그리고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가 이렇게 생기부 이렇게 보면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다. 그러니까 나쁜 말을 쓰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렇구나.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게 금지되어 있고 만약에 쓴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써라. 그래서 얘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거를 어필하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거든요. 근데 아마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모든 아이들한테 거의 100% 긍정적인 말만 써줄 건데 아마 느끼실 텐데 중학교 2학년 되면 이제 모든 과목이 필수로 세특을 써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이 놀라서 전화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작년까지는 전 과목 선생님들이 잘 썼다고 뭘 해줬는데 올해는 왜 한 과목도 없냐. 그러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진짜 뛰어난 아이들한테만 세특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좋은 말만 있다라고 하면 되게 훌륭한 거예요. 사실은 중2, 중3 때는 세특에 좋은 말이 쓰여진다는 건 되게 잘한다는 거라서 저희 학교도 한 반에 한 5명에서 많아봤자 한 7명 정도 써주거든요. 과목 선생님들이. 제 아들 생기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평소 장난이 너무 심하나 친구들을 재밌게 만들어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얘가 떠드는구나. 떠들고 장난이 굉장히 심하구나. 이런 걸로 생각은 했는데 그게 맞네요. 이제 왜냐면 딸들은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거는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평소에 장난이 심한 건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친구와 어울리기를 좋아하여 뭔가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듦인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라는 조건이 붙어버리면 수업 분위기를 흐린다는 거고 그게 없으면 의외로 괜찮아요. 그냥 반에서 그냥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한다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또 봐야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책 내용 중에 스카이캐슬 관련한 내용이 있던데 세상 모든 영재가 사라질 때까지라는 꼭지에서 스카이캐슬 관련한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요게 실제 현실에도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치동에서
잘하고 수업은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데 네. 실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스카이캐슬 같은 게?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저희 반 회장이 있었는데 공부를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아 쟤는 무조건 서울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학생이 있는데 어머니가 진짜 엄하셨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교실에서 그 친구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마침 그날 학교에 오신 거죠. 그걸 보고 걔를 불러내서 엄청 혼내는 거예요. 너 쉬는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지금 뭐 하냐고. 그래서 걔가 생일인데 축하 파티 받고 있었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압박이 엄청 심했던 거죠. 근데 걔가 이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수시 납치를 당했어요. 수능 점수보다 좀 낮은 대학에 수시 합격을 했는데 성대에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를 지원했었으니까 만족을 못 하신 거죠, 부모님께서. 근데 절대 자기는 죽어도 재수 안 한다. 자기는 2번 다시 공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에 그 친구 재수 안 하고 그냥 성대에 가서 전에 듣기로는 되게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모가 푸시를 하니까 애가 공부를 그냥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교권인 아이인데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도 그만큼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친구는 걔가 특목고를 다니다가 저희 학교로 전학을 온 친구였어요. 첫 시험에서 전 과목에서 하나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럽다, 야, 너 대단하다 이랬는데 애가 자기 집에 못 가겠대요. 그러니까 애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진짜 공포에 막 질려 있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 집에 가면 진짜 죽는데요. 그래서 걔를 그냥 하루 종일 제가 동네에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늦게 돌려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보통 이제 공부를 잘하면 행복하겠다, 좋겠다, 좋은 대학 가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칭찬해주니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그런 아이들이 되게 불행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끝이 별로 좋지 못했던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스카이캐슬에서 물론 이제 거기 나오는 부모들은 되게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그 아이들이 받는 그런 되게 압박감? 이런 건 되게 잘 구현을 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이런 무서움으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아이는 사실은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9명의 아이는 되게 힘들어 하다가 일탈을 하거나 공부를 놔버리거나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여기에 제가 요 에피소드의 한 학생의 사례를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명이지만 수영이의 얘기를 다뤘는데, 이 수영이가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땐 진짜 훌륭한 애였어요. 되게 자기주도적으로 하고 막 임원으로서 반을 이끌려고 하고 되게 예의도 바르고, 아, 얘는 진짜 뭘 해도 되겠다 싶은 애였는데 부모님은 얘한테 만족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해서는 의대를 못 간다. 너 의사가 되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또 부모님을 포함해서 가족이 다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무조건 서울대 의대를 가야 한다 이러니까 애가 2학기쯤 되니까 완전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여기 담았었는데, 사실 쓰면서도 저도 다시 막 생각이 나서 울컥했고, 막 민지쌤도 되게 가장 슬펐던 에피소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애 남자애를 가르치는데 애가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담임쌤께 여쭤보니까 1학년 때는 진짜 훌륭한 아이였대요. 근데 얘가 이제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때는 자유학년제가 아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 뭐라고 하니까 얘가 완전 놔버리고 일탈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학을 그냥 보내버리셨어요, 어머님이. 너 어차피 이렇게 해보면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으니 유학이나 가라. 근데 애 입장에서는 기반이 다 여기 있잖아요. 친구들도 여기 있고, 근데 그냥 억지로 보내진 거죠. 그런 걸 보면서 공부를 못한다고 억지로 유학을 보내는 모습까지 보이는 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 스님 같은 경우도 공부를 좀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치동에서. 네, 그렇죠. 스트레스 안 받고 하셨나요? 엄청 받았죠. 저는 사실은 서울대는 못 갔어요. 저는 이제 고려대를 나왔는데 진짜 매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좀만 더 했으면 서울대를 갔을 애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지 그랬는데 부모님이요? 너는 너무 욕심이 없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 그때 서울대를 위해서 공부를 했으면 고대도 못 갔을 거고 교사도 못 됐을 것 같고 그냥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그냥 고대를 간 것도 저는 제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최선을 다한 건데 주변에서 아니야 서울대를 가야지라고 했으면 놔버리지 않았을까. 요새는 초등학교 때부터 특히 강남이나 학군지 그런 데는 애들이 달리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쯤 이제 얘네들이 이제 거의 의욕도 없고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공부를 놓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저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냥 여기서 열심히 해서 일반고 가도 명문대 들어갈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진짜 낮고 자존감도 되게 많이 낮고 그리고 무기력감이 진짜 많아요. 학원은 그래도 애들이 좀 열심히 하나요? 학원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어. 열심히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액션을 취하기 그럴 수는 있지만 학원에서는 열심히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왜냐면 부모님이 돈을 내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보냈는데 얘는 열심히 안 하고 그럼 부모님의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얘는 이만큼이잖아요. 그걸 메꿔줘야 되는데 학원에서 메꿔주지 못하면 계속 돈을 받고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아이 상태에 대해 기대치를 낮추고 지금 이 상태니까 천천히 끌고 가 주세요. 그러면 얘가 조금 열심히 안 해도 할 수 있는 만큼 끌고 가다 보면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등학교 와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에 뜻이 없는 아이들이 무기력한 걸 보이기도 하는데 의외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무기력한 모습을 진짜 많이 봐요. 그러니까 표정 자체가 달라요. 무기력한 애들은 눈이 굉장히 약간 초점이 없다 그래야 되나? 눈이 맞아요. 약간 멍하고 표정도 원래 그 나이 때 애들은 약간 생기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 달리고 오면 발긋발긋하게 생기가 오르는데 그냥 핏기도 하나도 없고 얘는 진짜 지금 아픈데? 이렇게 생기가 안 느껴질 수가 있나?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도 잘 듣고 앞에서 뭐 해보라 그러면 막 뭐 하는데 그냥 그 에너지가 없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죽어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무기력감이 조금 만연해 있다. 그런 경우가 제 경험상은 초등학교 때 빡센 학원들이 있어요. 경시학원, 수학으로 치면. 그런 데서 하다가 진입을 못한 애들.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해서 이제 성공해서 과거 영재고 만에 가면 되는데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한풀 꺾여요, 아이들이. 한풀 꺾이면 되게 무기력하더라고, 잘하는데도. 문제집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려운 문제집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정답률이 거의 90%인데 그러면 자기가 되게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맞아요. 자기보다 훨씬 잘하고 그런 애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그랬던 애들. 그래서 보면 안타깝죠. 수학도 잘하고 그러는데 자신감 잃었으면 저는 그냥 외고나 국제고 갈게요. 막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데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쳐져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애들을 격려를 해주면 좋은데 더 자극을 주면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이 더해지면 더 안 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딜레마예요.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게 하고 싶은데 너무 푸시를 하다 보면 문제가 또 생기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가만히 냅두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푸시를 하면 아이들은 삐뚤어 나가고 그럼 교사로서는 그런 경우 어떻게 좀 지도를 해야 될까? 부모님들이 조언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목표를 아이가 세우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맞춰서 목표를 잡고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어요. 성장한 게 보여요. 근데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니까 이건 실패한 거야 라고 해서 사실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게 공부에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목표를 쌓고 그거를 달성해 나가면서 점점 높은 목표를 쌓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표를 자기한테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두니까 계속 실패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아이랑 같이 뭐 공부 관련 얘기를 하실 때 목표를 너무 본인이 제시하지 말고 아이랑 같이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서울대 가야 돼 라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서울대 갈 필요를 못 느끼는데 였거든요. 왜 굳이 내가 서울대를 가야 돼? 그런데 엄마가 원하니까 그렇네. 근데 나는 항상 엄마가 원하는 점수를 못 받네. 그럼 나는 실패한 건가? 그래서 되게 남들이 봤을 때는 훌륭한 학생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항상 최상위권 점수를 받아오니까. 근데 저는 항상 서울대 가기에는 좀 부족한 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오랫동안 좀 상처로 남았거든요. 제가 재수를 했어요, 사실. 수능을 조금 예상보다 못 봐가지고 재수를 해서 고대에 들어갔는데 재수했을 때도 사실은 그 현역대 최고 성적이 안 나왔어요. 네, 현역대는 전체에서 1개? 뭐 이렇게 틀렸는데 재수 때는 아마 3개인가 4개인가 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차마 방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가채점 한 거를 엄마한테 말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죠.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래서 막 떨고 있는데 엄마가 나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하면서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엄마는 너를 혼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네 인생이고 너의 성적이니까 너가 가장 속상하지 않겠냐. 너가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많이 치유되는 걸 느꼈어가지고 중요한 건 자신인 것 같아요. 학생 자신이
항상 중심을 잡고 있으면 나중에 뭐 안 좋은 길로 빠지거나 자포자기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예 기대를 안 하면 자녀 입장에서 되게 편하잖아요. 기대를 안 하는데 내가 조금만 잘하면 이렇게 잘해 막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저 대치동 다닐 때 이제 비슷한 고민 있는 친구들끼리 이래서 공부는 미리부터 잘하면 안 된다. 약간 초등학교 때 적당히 못해서 기대를 좀 이렇게 꺾어놨을 때 어머 얘가 잘하네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 남동생이 그랬어요. 걔가 초등학생 때는 문제집을 한 권도 끝까지 안 푸는 애였어요. 앞에 조금 깔짝깔짝거리다가 뒤에 그냥 백지로 그렇게 버리는 애였는데 중학생 때도 그냥 한 중위권? 중상위권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얘가 갑자기 엄청 잘했단 말이에요. 명문대를 갔는데 그걸 보면서 엄마가 막 되게 행복해 하시는 거 보니까 기대를 안 했다가 잘하니까. 나는 처음부터 잘했는데 남동생은 중학교 때까지는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게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이게 대부분이 부모님이 이제 기대치가 높거든요. 왜냐면 또 초중은 성적이 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절대평가잖아요, 중학교. 그러니까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4등급 갈 건데도 1등급 간다고 생각을 해서 기대치하고 얘가 이렇게 눈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되게 압박감을 갖거든요. 어머님들, 부모님들 기대치가 높으니까. 근데 간혹 기대치가 없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되게 여유 있게 아이하고 호흡 맞춰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되게 편해요. 제자들 중에 몇 명이 그런 아이가 있는데 한 명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에도 부모님이 막 푸시하다가 얘가 아예 공부를 놔버려서 중1, 중2까지 공부를 놓은 거예요. 아예 안 하고. 맨날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예 포기한 거죠. 근데 얘가 중3 돼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나 봐요. 이제 학원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것만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학원을 가겠다는 말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상담하러 왔어요. 학원에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는 드물기 때문에 몇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케이스가. 엄마랑 얘랑 관계가 안 좋거나 아니면 이제 아버지가 교육에 정말 관심 많거나 그런 건데 어쨌든 특수한 케이스예요. 부모님이 이제 기대치가 그냥 공부만 시켜달라고 차근차근. 그래서 차근차근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메꿔주면서 내신 시험에 상관없이 쭉쭉 해가지고 특성화고를 가서 거기서도 이제 그냥 천천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게 호흡에 맞게. 근데 지금 이제 고3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특성화고는 수시하고 정시로 대학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얘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대학을 갈 거라고 담임선생님이 대학 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대, 이제 동국대, 한양대, 연극영화과 이쪽 계열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수능 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부모님이 이제 기대치가 없으면 저도 부담이 없고 아이도 부담이 없고 그 상황에서 차근차근 하잖아요. 차근차근. 맞아요. 내신도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쭉쭉 올라가니까 지도하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 이제 학부모 상담할 때 이제 어떤 분들 계시냐면 기대치가 높은데 티를 안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신에 이제 빌드업을 되게 잘 까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목표가 한 요 정도 있고 본인의 목표가 요 정도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내가 자발적으로 목표를 올렸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행복해할지 모르나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진짜 전략적으로 말을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요 책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한 남학생이 역사를 진짜 싫어했어요. 그래서 시험 보면은 이제 사실 찍기라도 하면 오지선다니까 20점대는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아예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역사를 너무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뭐 학원을 보내봤자 얘가 안 들을 것 같으니 저한테 SOS를 주셨어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걔랑 좀 라포 형성이 잘 돼 있는 상태라서 동기부여를 했거든요. 저는 뭐 한 50점 받아오지 않을까 했는데 80점대를 받아왔어요. 걔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처음으로 역사 교과서를 읽고 시험을 봤다. 근데 되게 놀랐던 거는 60점짜리 얘가 80점을 받는 건 어렵지 않은데 20점짜리 얘가 80점을 받는 거는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교과서 몇 번 읽었다고. 학생 본인의 의지가 더해지면은 되게 놀랄만한 성장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를 그 애를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게 잘 보신 거죠. 얘는 억지로 하면 엇나가래다. 빌드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 지도해 보면 이 마냥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더니 초등학교 때 너무 달리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지치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과거 영재고로 가도 지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2 2학기 정도 때부터 굉장히 좀 달리면 고등학교까지 쭉 갈 것 같은 힘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너무 힘 빼지 말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기초적인 거,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몸 만들기 중요한 맞아요, 거, 맞아요.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고 중학교 2학년 한 2학기 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중3 때는 긴장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쭉 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막 저도 경시학원 다니고 했었는데 아. 중3에서 고1 때 무너졌어요. 그때 진짜 성적이 너무 안 나왔는데 무너진 만큼 약간의 텀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다시 집중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은 계속 열심히 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대학교 갈 때까지. 근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가 거의 한계일걸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고2 되니까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고2 때부터 안 했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게 많아가지고 다행히 대학은 갔죠. 다행이네요. 어느 시기에서 달려야 될 때 끝까지 이제 달려가느냐.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대학 와서 그냥 안 하는 친구들. 그렇죠. 네, 너무 지쳐가지고. 수능 공부에 너무 학을 떼가지고 대학 와서는 아예 그냥 수업을 놔버리는 친구들. 근데 사실 저는 대학 때 느꼈던 게 대학 때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대학이 진짜 찐 공부의 시작인데 그때 놔버리면은 되게 한 3학년, 4학년 돼서 후회하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수시로 가면 그나마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수시로 간 애들이. 정시로 간 애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공부도 안 하기도 하고 점수 맞춰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반수할 생각하고 다른 학교 가려고 하는데 수시로 온 애들은 어쨌든 이 적성, 과를 맞춰서 자기가 왔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자 중에 숭실대 컴퓨터공학과 간 애가 있는데 걔는 이제 그게 정말 좋아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하니까 교수님들이 계속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너 이대에 나가봐라, 이대에 나가봐라. 그래서 계속 수상하고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명문대를 못 들어갔음에도 인도인이 CEO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연봉이 2억인가? 그죠? 물가가 비싸서 되게 가난하게 산대. 미국은. 그 물가가 비싸가지고 실리콘밸리면 거기서 못 살고 외곽으로 나가서 네. 거기 다른 사람들하고 방 같이 빌려서 네, 맞아요. 그렇게 물가가 비싸서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